도시개발 정책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지역 정책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도시개발 정책 중에서 개발이나 보전이냐라는 가치 문제를 다루겠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정책의 개념과 도시개발의 추진 세력은 누구인지, 다원론, 엘리트론, 막스주의론, 코퍼레티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의 의의와 성격입니다. 지역정책에 의해서는 지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목표 달성을 지향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정책은 경제 발전에서 지역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정책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발전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지역발전 문제는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서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부터 지역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전쟁이 끝난 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발전 계획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급속한 도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와 교통의 발전으로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국가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차원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 지역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과 자본은 도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차원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진보입니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상업 및 산업 중심지를 노후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때 번창했던 지역이 낙후 지역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러한 낙후 지역을 다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차원을 고려하게 된 세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시설의 공간적 이전입니다. 종래 소규모 간해공업 중심에서 대규모 생산체제로 전환하면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전략으로 지역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시설을 어느 지역에 입지해야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지역정책을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네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은
재임 기간 중에 개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재임 기간 중에 개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을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역점을 둔 도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심지어는 주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으로부터는 도시개발 정책 하에서 소외를 받게 되고요. 일반 시민으로부터는 공해 및 환경 경시에서 주민 저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개발이 되지만 저소득층에는 별로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도시개발 정책 하에서 저소득층은 소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환경과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주민 저항이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정책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하는가?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또는 개발과 보존 둘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탐색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의 개념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 구조에 투자하거나 도시의 토지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지역사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제, 교통, 통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슬럼 지역 재개발 등 이런 것들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도시의 토지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지역사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지역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지 등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건폐율이라고 해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정해져 있고요. 또 그 바닥 면적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즉 용적률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의 진공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형성된 공간을 재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재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 색깔을 칠한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중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000%가 됩니다. 단 사대문 안에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을 8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80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사대문 안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조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종래에는 개발지상주의라는 가치를 제1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건강한 도시, 지속가능 발전 도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존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이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반 시설의 미흡입니다. 도시개발 시 필요한 공공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 교통시설, 또한 교육시설,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이 도시개발에서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발 목표의 전도입니다. 도시개발이 도시재정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본래 의도한 개발 목표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개발 목표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표가 전도가 돼가지고 도시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도시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의 추진 세력입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누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다양한 경쟁적인 이익 집단들 사이에서 단순한 중립자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도시정치론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누가 힘을 가지고 도시개발 정책을 결정하는가입니다.
도시개발의 추진 세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다원론과 그리고 엘리트 이론과 그리고 코퍼레티즘 그리고 막시스트 이론 등 네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다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 형태는 분산적이며 따라서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정책 과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기업과 관료, 대상 집단 등이 각자 제한된 힘을 갖고 상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원론은 그 지역사회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정책 결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 기업과 관료, 대상 집단 등이 각자 제한된 힘을 갖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트 이론이 있습니다. 엘리트 이론에서는 지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와 관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엘리트 집단이 도시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사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과 상공인 관료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엘리트 이론에서는 의제 설정 과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소위 무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제 설정 과정에서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사전에 정책 결정 과정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불리한 이슈들은 사전에 배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들만이 정책 결정 과정에 거치도록 하는 것이 소위 무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트 이론에서는 소위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엘리트에서는 그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상공인 관료들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국가 역할을 소홀히 다룬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스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 계급, 지배계급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며 도시정책은 독점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독점 이윤을 옹호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그리고 도시개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독점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특히 신막스주의자들은 도시정부는 자본가 계급에 유리하도록 도시 갈등을 관리, 통제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자본가의 힘이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는 배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의 배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본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부는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에 유리하도록 도시를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시각에서는 기술 변화와 인구 이동이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변화, 그리고 인구 이동,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반면 신막스주의자들은 도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 즉 자본가의 이윤 욕구와 그리고 증대된 생산력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 자본가가 추구하는 이윤 욕구, 이윤의 극대화 욕구, 그리고 이들의 생산력의 증대의 결과가 도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드리라는 학자는 도시 위기를 가져오는 큰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폐단 중에 하나는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도시 안의 양극화 현상이 또 도시 빈곤도 가져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도시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축적 과정 그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 과정을 규정 지었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 축적 과정이 도시 성장을 구조적으로 특징 지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징 지운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의 자본 축적 과정이 도시 성장을 특징 지운다. 기업가가 자본 축적을 통해서 어떤 특정 도시에 입지하게 될 때 그 도시는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의 지역의 유치는, 특정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그 지역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퍼레티즘, 집합주의가 되겠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계급 분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부르주아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등의 계급 분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진 자와 무산자와 같은 계급 분석에 초점을 둔 반면에 코퍼레티즘은 정치 및 경제 체제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조직들의 힘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조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조직은 독점 자본가, 중소기업가, 정당, 압력단체, 일반 개인, 정부와 관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조직은 국가 정책 과정과 집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직이 없고 비조직적이고 힘이 없는 약한 집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조직, 즉 독점 자본가, 국가, 노동조합, 정당, 관료 등이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퍼레티즘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전문 행정인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적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네 가지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원론, 엘리트 이론, 막스주의 이론, 그리고 코퍼레티즘 등 네 가지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도시개발 정치에서 힘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개발 정책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자본 축적에 기여하며 도시 주민에게 도로, 주택 등의 집합 소비재를 공급해서 사회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요한 기능으로서 체제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택지나 주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제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운영하는 지방관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관료들은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대리인, 건축사업가들과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들은 자본가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또한 압력단체 역할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시개발의 추진 세력에서 우리가 다원론, 엘리트 이론, 막스주의 이론, 코퍼레티즘 이론 네 가지 이론을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국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특히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대리인, 건축사업가 등 이러한 개발업체들의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개발 정책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역정책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도시개발 정책의 개념, 개발이냐 보조이냐고 하는 그런 가치 문제, 또 도시개발의 추진 세력은 누구인가, 다원론, 엘리트 이론, 막스주의 이론, 코퍼레티즘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교시를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제2교시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